쉬는 시간 잘 쉬셨나요? 네, 좀 더 충분한 쉬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자, 이번에 2교시 시작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1교시에서 인물, 사건, 장소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원페이지 한국사에서 제가 읽고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직접 읽으시면서 이제 떠올려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읽으셔서, 아, 그거 내가 읽어봤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교시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2교시는 유물, 유적, 문화, 철학, 학문, 명문장 소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함께 보실 건데요. 월, 화, 수, 요일까지 했던 것이 1교시였다면 2교시는 목, 금, 토, 일, 총 이제 4일치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교시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명문장이 되게 와닿긴 했는데요. 명문장은 이제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명문장부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1교시에 영조대왕의 장수 비결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조선시대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조대왕님의 그 건강 장수 이것과 연결돼서 제가 좀 재밌어서 일부러 또 바로 이어서 가져왔거든요. 우리 오늘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풍족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굉장히 큰 병원들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시기라서 건강관리가 오히려 과거보다는 또 조선시대 때보다는 오늘날 건강관리가 훨씬 쉽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날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에 따른 질병의 이제 노출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겠지만 식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풍족한 이런 음식 자원들이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나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영조대왕님의 그 소식하는 습관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도 조선시대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농사일도 하고 또 글을 쓰고 강의하고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휴식을 적절히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던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과로라고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과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많이 먹고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과로를 하는 것 자체도 건강에 안 좋지만 이렇게 과식을 하는 것도 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용사님들께, 대원분들께 한번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메뉴 가장 좋아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당장 그 드시고 싶은 메뉴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의 시간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과일 종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고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꽃등심, 구이 이런 거 좋아했었고 또 이제 튀긴 이제 고기들이죠. 뭐 돈가스라든지 뭐 치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좀 적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가끔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식재료여도 이제 어제는 제가 백숙을 먹었는데요. 닭고기가 맛있죠. 굉장히 맛있는 식재료인데 닭고기를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양념을 발라서 양념 치킨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사실 백숙이라는 건 닭을 이제 끓이는 거죠. 끓이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약재들을 잔뜩 넣어서 이제 푹푹 끓여서 먹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못지않게 건강식 요리법에 맞춰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댓글 창에 쉬는 시간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고기죠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뭐 과일 좋아하는 과일이면 과일 중에서도 포도를 좋아해요. 뭐 포도, 딸기를 좋아해요. 뭐 블루베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써보면 제가 더 강의하는데 힘이 날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조선시대 건강관리가 그럼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홈페이지 한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전순이라는 이제 선생님이 식료찬요라는 책을 썼나 봐요.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의 효능은 약의 절반이 넘는다 하겠다. 또 병을 치료하는데 당연히 오곡, 오육, 오가, 오채로 해야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뿌리에 치료법이 있겠는가. 와, 여기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혹시 드라마 허준 보셨나요? 그것도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요? 보면 그 허준의 동의보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책에 나온 마른 풀과 그리고 뿌리, 죽은 뿌리라고 말을 했는데 식료차녀에 나온 마른 풀과 죽은 뿌리는 어떻게 보면 한약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재를 먹는 것도 되게 몸에 좋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먹는 오곡백과 그리고 채소들, 그리고 오가라는 건 5가지 과일인가 봐서 좀 오라는 숫자가 정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가지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좀 동양에서 오방, 뭐 오를 뜻하는 것은 좀 all이죠. 영어로 하면 all, everything, 모든 거를 상징하는 숫자가 5인 것 같아서 뭐 오곡백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5가지 곡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곡식, 모든 곡식, 오채하면 모든 채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효능이 약의 절반을 넘는다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약을 먹고 그 치료약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매일 삼시세끼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건강관리법이나 오늘날의 현대 건강관리법이나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조 대왕님처럼 평상시 식습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뒷짐지고 걷는 것도 빨리 걸으면 안 되고 천천히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역동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영조 대왕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조선시대 건강관리 파트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나만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치가 약치를 우선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곰곰하게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식치, 먹는 것의 치료, 약치는 약으로 치료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의 효능, 약이 주는 그런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평상시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음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는 이제 서양에서도 이렇게 식치와 약치 이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명문장이 많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너는 어떤 존재냐면 what you eat. 네가 먹은 것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고기를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좀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좀 적절한 육식과 채식에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 있잖아요. 정크푸드는 그야말로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좀 내 몸에 정말 좋은 것들로 맛있으면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과일인데요. 과일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죠. 그래서 그런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먹은 것이 나의 존재라고 하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독서 코칭을 하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코칭이니까 그에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죠. You are what you read. 당신이란 존재는 what you read.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존재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원페이지 한국사를 읽고 있으니까 어떤가요? 좀 역사는 교양인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기본 교양이 이제 역사적 지식이고 역사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양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read. 먹는 것과 그리고 책 읽는 것, 독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을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건강관리법 중에 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님이신데요. 세종대왕님의 건강 비결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세종대왕님은 우리 용사님들, 대원님들 너무 반가우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세종대왕님 한글을 창제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어떤 식습관을 갖고 계셨냐면 영조대왕과는 정반대셨대요. 정반대로 육식을 즐기셨대요. 그래서 와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 어린 그런 소식일 것 같아요. 꼭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육식을 이렇게 즐기셨는데도 건강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셨대요. 또 게다가 이제 영조대왕님은 어때요? 굉장히 소식을 하셨죠. 조금 드시고 그런 절제하시고 했는데 세종대왕은 굉장히 대식가셨대요.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고 고기도 마음껏 드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재위 기간이 32년 정도 되시고요. 와, 32년 일을 하셨으면 정말 열심히 돌아가신 날까지 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제 54세까지 사셨어요. 에이, 역시 영조대왕은 83세인데 세종대왕님은 54세면 너무 조금 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대왕님이 훨씬 더 이제 조선 초기죠. 영조대왕님은 이제 조선 후고 그런 것처럼 좀 인간의 그 평균 수명, 그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 시기였고 또 척박했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기에 세종대왕님이 54세까지 사셨다는 건 굉장한 그런 장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종대왕님의 건강 비법도 되게 좋은 건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사람마다 이제 모두 똑같은 체질을 타고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좀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분도 있고 또 고기보다는 채소가 더 맞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좋아하고 먹었을 때 좀 맛있고 건강해지는 음식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죠. 어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거 먹어야 돼, 부모님이 이거 건강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양한 반찬들을 먹다 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게 뭔지 좀 알게 되잖아요. 누구나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 뭐 오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계란 하면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진짜 좋다 하지만 계란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음식, 뭐 육식이든 채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건강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사 수업이 건강관리 비법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조대왕님하고 세종대왕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딱 이제 전혀 다른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함께 이제 책에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신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조대왕 체질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세종대왕 체질인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체질이지? 라고 글쎄 저는 영조대왕 체질을 해야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안타깝네요. 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먹을거리가 무엇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 한국사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전통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떡볶이 사건 아세요? 이제 뉴스를 이제 잘 못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떡볶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죠. 어른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나?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떡볶이인데요. 그 쫄깃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양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뎅도 넣을 수 있고 만두도 넣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게 떡볶이잖아요. 그런데 그 떡볶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의 먹을거리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라고 이제 한번 말씀하신 어떤 맛 칼럼니스트 전문가님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았거든요. 떡볶이라는 게 어떻게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과 뭐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떡볶이를 제조할 때 이제 너무 많은 설탕이나 조미료를 넣는다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맛있고 누구나 즐겨 먹는 떡볶이를 무조건 불량식품이다라고 금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먹을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이거다라고 내놓을 만한 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니 해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먹을거리가 계속해서 풍족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춰볼 때 그건 너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먹고 있는 뭐 떡볶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고 이거는 국적불명의 우리나라 전통의 먹을거리가 아니야. 아니면 심지어 이거 일제 식민지 결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 계속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또 활용했기 때문에 이건 일본에서 온 거라 나빠, 뭐 이거는 서양 거라 우리 전통의 음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 편협된 것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우리 대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게 장땡이지 막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장땡 이런 말도 이제 옳지 않은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 먹을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그 뉴스를 통해서 궁금해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이 원페이지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전통 먹을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얼른 찾아서 읽어봤어요.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먹을거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어려웠죠. 이제 하루 한 끼 먹고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거의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심지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전통의 먹을거리가 어디 있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조금 이제 먹을거리가 생기고 또 농업 생산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일제시대 식민지 하에서 이제 근대 문물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일제가 좀 더 앞선 그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근대식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먹을 것이 좀 풍부해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근대 식품공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게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하면 먹을 거 하면 자연 환경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식품 공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더 좋아졌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먹을거리도 풍부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과 반찬 그릇의 크기 변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와닿았는데요. 오늘날 뭐 한정식집이라든지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가요? 주로 그릇 크기나 반찬, 접시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조그마죠? 이제 아주 조그만 곳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한 가지씩 해서 대신에 그릇은 조그마지만 어때요? 굉장히 가짓수가 많죠. 반찬 그릇을 여러 개 놓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기와 반찬 가짓수의 그 반비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리고 크기는 조그맣게 변해서 조금씩 맛있는 걸 다양하게 맛보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장이 발달하면서 이제 먹을거리들이 풍성화됐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비빔밥에 고추장이 들어간 게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비빔밥이 정말 우리는 당연히 비빔밥 주세요. 뭐 돌솥 비빔밥도 있고 그냥 비빔밥도 있고 또 우리 전라도에서는 소고기, 생소고기를 이용한 비빔밥, 생고기 비빔밥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고추장이 퐁당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비빔밥에 고추장이 딱 들어간 것은 1960년 중반에나 일어난 일이래요. 196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추장 공장이 대거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고추장 공장이 이렇게나 많이 설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고추를 농사 지어서 고추를 잘 말려서 그거를 가루로 낸 다음에 고춧가루를 다시 고추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급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이제 쌀력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이라는 게 오늘날 흔히 먹지만 정말 예전에는 정말 고급 음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면서 농부가 돼서 고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고추를 한여름에 하나하나 따서 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또 건조를 해서 몇 날 며칠 햇볕에 말려서 그걸 이제 또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방앗간에 가면 고춧가루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고춧가루 만드는 것 자체도 과정이 오래 걸리죠. 근데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물엿이나 쌀엿 같은 그런 조청을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고추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음식의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고급 양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공장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떡볶이도 지금 우리가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 떡볶이가 고추장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추장 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냉면 하면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전통 먹을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냉면을 언제 주로 드시나요? 한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냉면도 원래 겨울 메뉴였다는 거죠. 왜냐면 냉면에 이제 살 얼음을 동동 띄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냉장고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겨울에 만들어 먹었대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한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겨울에 먹는 냉면도 굉장히 맛있고 별미라고 해요.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한겨울에 냉면을 드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름이 끝나가지만 냉면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도 올겨울에는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냉면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효대사의 불교의 대중화 부분에 이 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원효대사님 많이 이름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신 대원님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불교하면, 오늘날 불교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멋진 산에, 멋진 공간에 이제 으리으리한 절이 있어요. 막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죠. 반면에 교회는 이제 도심 한복판에 현대식 건물에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불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으리으리한 이렇게 절을 짓거나 하진 않았어요. 불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전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책을 공부하듯이 불교도 불교 철학이라는 그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 중심, 학습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절하고 그리고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말 연불하는 것들이 이제 불교의 대중화 이후에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이루어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원효 대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원효 대사님에 대해서 원페이지에서 소개한 부분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원효 대사님의 같은 시기에 일했던, 열심히 그 활동을 하셨던 의상 대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원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좀 덧붙인 게 있거든요. 한번 원효 대사님과 의상 대사님의 그 두 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원효 대사님은 당나라 유학을 중도 포기하셨어요. 흔하게 들어본 말 중에 그 해골물 사건 아시죠? 해골물. 해골물 마신 사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원효 대사님과 의상 대사님이 함께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원효 대사님이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라면 오늘날 중국이에요, 중국. 조선에서 당나라까지 걸어서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말을 타든 걸어가든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노숙을 하시든 이제 숙소가 보이면 숙소를 잡으셨겠지만 이제 주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원효 대사가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한참 주무시다가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도 자다 보면 이제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캄하죠. 동굴 아니니까 엄청 캄캄한데 캄캄한 속에서 이제 손을 더듬더듬해서 물이 없나 했는데 웬일로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물이 참 약수인가 보네. 달콤하게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딱 그걸 보니까 어땠나요? 해골 동굴 안에 있던 어떤 해골에 그 빗물이 고여서 그야말로 아침에 보셨을 때는 깜짝 놀랐고 좀 소름이 끼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 그 환한 곳에서 보니까 정말 공포스럽고 내가 이거를 밝은 대낮에 봤다면 마시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충격을 받죠. 그때 또 깨닫는 바가 결국에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대요. 역시 훌륭한 스님이시셔 다르죠. 우리는 이게 뭐야 하고 비명을 질렀을 텐데 원효 대사님은 정말 똑같은 해골물이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원하고 달콤한 약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못 먹고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내 환경이나 어떤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당나라 유학까지 가야 될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도 오늘날에도 미국 유학, 뭐 독일 유학 간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불교에서 조선시대가 아니죠. 고려 삼국시대 때죠. 이때 신라시대죠. 신라시대 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것이 정말 엘리트, 훌륭한 스님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당나라 유학 가서
제대로 된 불교를 배우고 와야지라고 하셨는데 결국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면 내가 이렇게 남들 보기 번듯한 당나라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그냥 유학을 포기하시고 귀국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셔서 이제 신라 불교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모든 종교는 포교 활동의 의미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심과 이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힘을 쓰시는 거예요. 불교가 그전에는 왜 대중화가 안 됐냐면 일반 대중들은 그 경전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글도 잘 모르고 또 내용 자체도 지금 오늘날도 제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힘든 부분을 이 원효대사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글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경전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조차 이제 불교를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랄지 그런 걸 많이 개발하고 이제 힘쓰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의상 대사님은 어땠냐면요. 굉장히 엘리트 불교의 이제 핵심, 대표 주자가 되시죠. 의상 대사님께서는 의상 스님은 이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이제 가셔서 이제 화엄종이라고 해서 2대 종사 지엄의 제자가 됩니다. 화엄종은 이제 그 당시 불교에서 이제 최고 이제 큰 종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2대 종사라고 하니까 2대 대표하시는 분이겠죠. 지엄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치게 되시는 거고, 또 원효 대사님께서는 불교 대중화, 일반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것과 좀 다르게 의상 대사님께서는 유학을 마치고 부석사 그리고 낙산사에 이제 그런 설립에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석사,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에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쪽 지역 화재 때문에 낙산사가 좀 불타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절로 유물로 남아있는 부석사와 낙산사를 설립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원효 대사님께서는 국내에서 독자적인 불교 사상을 확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시고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당나라의 불교의 그 영향력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접 깨닫고 불교 경전을 읽고 깨달으신 바를 통해서 사상을 만드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쟁 사상과 일심 사상이 있는데요. 또 게다가 아미타 신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주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아미타를 계속 부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독교로 치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읽고 학습해야 되고라는 그런 것에서 좀 단순하게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아미타를 계속 이제 외침으로 인해서 그 신앙심이 되고 불교가 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반 대중들이 정말 편하죠. 맨날 경전 읽고 막 수행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좀 쉬운 단계를 설파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좀 대부분 이제 대륙이었던 당나라, 중국에 가장 먼저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반도인 우리나라가 그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섬나라인 일본에 이제 전파를 하는 중국, 한국, 일본식으로 많이 세련된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는 경로를 갖췄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효대사의 굉장히 독자적인 이런 불교 불교 사상들이 일본 불교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 불교에서 벗어나서 민중들도, 우리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평범한 분들도 많이 불교에 대해서 잘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원효 대사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의상 대사님은 이제 워낙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시지만 당나라 유학파 출신답게 이제 좀 엘리트 불교를 발전시키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진 불교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또 신라의 화엄종을 이제 정립하셨다 하셨는데 화엄종이 당나라에서 유학할 때 이제 배워 오신 거니까 그것을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의 방식에 맞게 그것을 잘 융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의 불교가 발전하게 된 이제 계기를 만드신 거죠. 원효 대사는 불교의 대중화, 의상 대사는 불교의 선진화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 양대 스님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의 대중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불교가 발전하는 선진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 대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본에 이제 영향을 미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그런 원효 대사님의 역할은 정말 더 중요하신 것 같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대사님은 신라 불교 발전에 이바지했고 또 불교를 이제 신라의 이제 통합 이념, 그러니까 지배 이념으로까지 이제 계승하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성리학이 지배 이념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불교가 이제 지배 철학이 되고 지배 이념이 되고 통치 이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그 불교 철학에 대해서 이제 원효 대사님과 의상 대사님의 역할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한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준 그런 철학으로서 불교를 알게 되는 게 되게 기본적인 우리 교양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제는요, 좀 가벼운 거 해볼게요. 몸빼라는 주제인데요. 혹시 몸빼 입어보셨나요? 몸빼 입은 분을 보셨나요? 혹시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를 보신다면 몸빼 입은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빼는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복이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소재의 넉넉한 통바지로 이루어져 있고 발목과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활동성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세탁도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서 이제 빨래를 하면 이제 잘 말라야 되잖아요. 제가 일할 때 입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날 입은 몸빼는 작업복은 그날 세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뭐 몇 날 며칠 입을 수가 없죠. 외출복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빨리 마르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아침에 널어놨는데 점심때쯤 다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에 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활동이 편리하고 세탁도 좀 잘 쉽게 되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몸빼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의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본 동북 지역의 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동북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즐겨 입던 그런 복장인데 일본 제국주의 우리 이제 식민지에 있을 때 1941년쯤에 그때 일본에서는 와, 이 복장, 이 몸빼라는 옷이 너무 괜찮구나라고 파악을 한 거죠. 동북 지역에서 입던 그 전통 복장을 이제 활동복으로 일본의 전역에 일본의 주민들에게도 좀 강요했고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걸 앞으로 활동복으로 입어라. 동북 지역 사람만 입는 게 아니라 일본 전역의 모든 주민들이 입기를 강요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제 식민지이니까 더구나 강하게 강제를 했겠죠. 그래서 좀 강요해서 입었지만 입어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여러모로 좋아서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친일이네 일본식 복장을 아직까지 입다니라고 이제 손가락질 하거나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가 처했던 비참한 현실이라든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력을 튼튼히 한다든지, 이런 건 매우 중요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 양식,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좋은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편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 농부로서 이제 몸빼를 즐겨 입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무조건 배타적으로 안 돼, 일본 거는 무조건 나빠라고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용사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시겠네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나간읍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사진을, 제가 냈던 책 중에 순천 본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있는 페이지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집이에요. 나간읍성에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인데요. 굉장히 옛날스럽죠. 이름 자체도 읍성이라고 하니까 옛날 지역인데요. 이건 지금도 이제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이제 나간읍성인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모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이 지붕이 한 채잖아요. 이 안에 똑같이 오늘날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밭에 일하러 가시기도 하고 출근하러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 공간은 동시에 어떤 공간이냐면 문화 공간이고, 또 이제 전통 양식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일반 이제 탐방객들이 이제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방하신 분들이 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고 자신의 삶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막 탐방객이라면서 문을 확 열고 대문을 막 열고 저를 구경한다든지 이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나간읍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전라남도 순천시에 현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읍성이라는 곳은 평지에 만들어진 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을 만들면 산성, 남한산성 이런 것처럼 산 꼭대기나 높은 곳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간읍성은 굉장히 평지예요. 그래서 평지에 만들어졌고 지방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성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조성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양에 들어가는 것처럼, 왜 사극 보면 이제 도성의 지키고 있죠. 그래서 너 누구냐? 이제 신원을 밝혀라 해서 출입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처럼, 나간읍성도 이제 현관 대문처럼 큰 대문이 있고 입구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신분 확인을 하고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도 있어요. 그래서 이승의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감옥. 오늘날 교도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오늘날은 교도소 내부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보장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감옥이라는 공간은 이제 고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고 하는, 좀 이승의 지옥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무서운 공간이었겠죠. 그래서 나간읍성에도 그 공간이 있어요.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나간읍성을 방문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그 편의를 보장해 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좀 보장해 주셔서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되는 점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간읍성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기회 되시면 회원분들 뭐 휴가나 또는 제대 후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분들 만나면 좀 예의를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간읍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노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노비 하면, 노비 알죠? 노예. 노비의 그 한자를 보면, 노는 남자의 종이라는 뜻의 노고, 비는 여자 종이라는 비예요. 그래서
노비하면 남자 종과 여자 종을 함께 부르는 말이고요. 노비는 이제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제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뜻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제 노예로 삼았을까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이제 있었죠. 뭐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장님과 종업원, 회사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이제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가 어떤 인신구속적인 관계는 아니죠. 순전히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노예나 노비 이런 제도는 모두 사라진 상태죠. 주인집에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로 나뉘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외거노비는 타 지역이나 또는 멀리 있는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곡식이나 쌀을 바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있었대요. 당연히 노비 중에 어떤 노비가 좀 더 자유로웠을까요? 솔거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해드리고 이제 숙식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인님께서 주인 마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이제 달려가야죠. 그래서 좀 솔거노비는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언제나 24시간 근무 체제, 대기 체제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외거노비, 주인집과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자유로웠겠죠. 물론 이제 주인집에서 이제 하라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일단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중에 이제 외거노비가 조금 더 이제 좀 신분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자유로웠던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비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이제 원페이지 한국사에 나오는 부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일천즉천 어때요? 단어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일천 한 사람이 천하면 당연히 천하다 이 얘기인데요. 노비세습 제도의 하나예요. 노비세습 제도인데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된다는 뜻이고요.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어려운 노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제 좀 악독한 제도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양반이 하고 싶고 누구나 다 노비가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비가 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다른 나라에서 노비나 노예는 어떻게 이제 수급을 하냐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패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패전한 국가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거나 이제 양반 가문이 완전 몰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임금님께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이제 완전 몰락한 집안에서 또 이제 노비로 되거나 하는데 대한민국 조선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좀 평화로운 시기였잖아요. 물론 임진왜란 있고 뭐 정유재란, 병자호란 이렇게 난과 큰 전쟁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막 난무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예나 노비를 이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노비와 노예를 늘릴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에 전혀 없던 제도인데 노비나 노예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신분을 세습시키는 그런 방식을 발굴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천즉천이고요.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공노비는 이제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이겠죠. 이제 관공서에서 일하는 노비고 사노비는 이제 개인이 소유한 노비죠.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의 삶의 질을 보면 아무래도 사노비가 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관공서에 일하는 노비보다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런 노예 해방되는 계기는 이제 여러 사회적인 변혁이 있긴 한데 공노비가 훨씬 빨리 해방이 됐어요. 1801년에 공노비는 해방이 됐고 사노비는 1894년도에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직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농사직설, 국사 시간에 많이 시험에 나온 책인가요?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농경사회에 있던 말인데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도 여전히 농업은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이제 일컬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먹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 농업 분야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농사직설은 이제 조선시대 때 책이잖아요. 풍토에 따라 농법이 다름을 파악해서 중복된 건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집필하라는 분부가 있었어요. 임금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제 집필하게 된 책인데요. 직설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어때요? 직설. 이런 직설, 너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니? 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섞지 말고 바르고 간략히 하여 백성들도 쉽게 알도록 집필하라는 세종대왕님의 분부 때문에 농사직설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세종대왕님은 출판 기획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가이면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책의 제목이라든지 이제 그 출판 기획을 작성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농사직설이라는 단어를 딱 채택하신 세종대왕님은 출판 기획자로서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이제 농사직설의 내용이 이제 왜 이제 집필하게 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책들을 가지고 많이 공부했어요. 서당에서 배운 것도 다 이제 공자왈, 맹자왈 대부분 중국의 서적이잖아요. 농법서도 중국에 있는 서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안 맞고 이제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이제 벼농사와 이제 논농사 중심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제 농사직설을 써낸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농법도 연구하고 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신 그런 세종대왕님의 그런 정말 깊은 뜻이 이제 담겨 있는 책이 농사직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직설을 집필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관리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국 그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 책을 쓰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이제 자료를 연구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농업 기술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제 관리들을 파견하셔서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하신 세종대왕님은 정말 훌륭하신 임금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사직설을 했는데 또 강희맹의 금양잡록이라는 책도 또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이제 농사직설을 많이 들어봤는데 금양잡록이라는 건 뭘까 좀 신기했거든요. 금양잡록은 조선전기 문신 강희맹 이제 문신께서 이제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이 세종대왕님께서 얘들아 이런 책을 집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관리들을 파견했죠. 파견해서 된 건데 금양잡록은 그와 반대로 강희맹이라는 양반이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52세에 벼슬에서 물러나서 경기도 금양현, 지금의 경기도 시흥시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금양은 지역명이고 잡록이라는 건 잡다한 걸 다 기록했다. 직설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게 강희맹 이 양반님께서는 양반이 이렇게 손수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농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은 것이래요. 여기에서 잠깐 가현정 작가의 기농 3부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에 버금가는 책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좀 부족한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제 전라남도 담양에 이제 기농을 해가지고 벌써 7년 차예요, 횟수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농알못이죠.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던 제가 농사를 하면서 이제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이없는 실수도 많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7년 정도 되니까 지금은 정말
많은 걸 깨닫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농 3부작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에피소드 넘어갈게요. 삼계탕과 치킨. 이제 점심시간인데 너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삼계탕과 치킨 이야기를 제가 또 빼놓을 수 없어서 괴로우시겠지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꿩 대신 닭 어때요? 그런데 꿩이 사실 더 맛있긴 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꿩이 정말 맛있는데 훨씬 비싸고 귀한 건 닭이었다고 하네요. 왜냐면 꿩은 그냥 야생에서 잡으면 되는데 닭은 좀 직접 길러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요. 1920년대부터 일제에 의해서 양계가 권장돼서 집집마다 닭을 키우고 그야말로 알 먹고 닭 먹고 이런 시대가 펼쳐졌다고 해요. 1925년 기록에 보면 닭을 1000만 마리나 잡았다. 닭고기 소비가 급증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삼계탕과 치킨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점점 달라지는데요. 전 어제 백숙을 먹었지만 닭죽과 닭국에 해당되죠. 백숙은. 그리고 그건 완전 1950년대 닭을 이제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초기 요리법이고요. 60년대는 삼계탕이 발전되어서 인삼 재배가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백숙과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인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 재료를 첨가한 것이 삼계탕이고요. 70년대는 드디어 전기구이 통닭구이가 생겨요. 그래서 전기에 이제 굽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먹는 그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먹는 후라이드 치킨은 1977년 림스 치킨이 대한민국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입점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프라이드 치킨점이 생겼다고 해요. 1984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국 입점이 돼서 정말 그야말로 맛있는 치킨의 시대가 열린 거죠.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을 보면 통닭구이, 좌측에 있는 게 전기 통닭구이고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럼 프라이드 치킨, 오늘날 많이 먹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양한 양념을 뿌려서 양념 치킨의 종류가 무한대로 증폭되고 있죠. 점심시간 이제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치킨이 너무 드시고 싶으셔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를 뵙게 되면 제가 맛있는 치킨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릴게요. 언제 놀러 오세요. 삼계탕과 치킨 이야기 해서 너무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수업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했던 독서 코칭은 원페이지 한국사 365의 책이었잖아요. 다음 2주 후에 만날 다음 차시 도서를 소개할게요. 바로 짠! 어때요? 굉장히 책이 예쁘죠? 정말 노란 색깔로 아름답게 된 건데요. 이 책은 굉장히 얇죠? 책등을 봤을 때 얇은데 아니나 다를까 시집이었어요. 시집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병률 시인의 이제 오랜만에 내신 시인데요.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굉장히 제목부터 멋있죠. 이별하면 우리가 굉장히 슬프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이별이 만나자고 한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궁금하죠? 2주 후에 함께 이 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슬픔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3차 시 수업이 되겠죠. 그때 함께 이 시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시를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또 만나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